이제 우주의학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우주여행 얘기도 뭐 곳곳에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볼 상상은 만약에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질병을 우리가 걱정해야 할지 탑5를 한번 좀 상상을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꼽으신 우리가 좀 걱정해야 할 질병 네. 탑5 중에 5위는 뭔가요? 일단 5번째는 네. 솔직히 질병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좀 못생겨진다? 흘러내리나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인데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네. 괜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중 제일 못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퉁퉁 부어 있고. 근데 그런 상태가 우주 공간에 가면 하루 종일 지속이 됩니다. 우주인들을 보면 그 지상에서 멋지게 프로필 사진 딱 찍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다 좀 퉁퉁 부어 있고요. 얼굴도 되게 홍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중력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는 내 혈액이 자연스럽게 발끝으로 쏠리는 반면에 네. 우주 공간에서는 다 이제 머리 위까지 골고루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얼굴만 좀 퉁퉁 붓게 만들고 끝나면 다행인데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 뇌가 착각을 합니다. 평소 지구에 있을 때보다 뇌 혈관의 혈액 양이 많네. 지금 이 사람 몸속에 물이 많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서 소변을 배출하세요라고 신호를 줍니다. 사실 내 몸에 물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니까 내 몸은 탈수 비슷한 증상을 겪게 돼요. 실제로 많은 우주인들이 초반에 가면 제일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수 증상입니다. 그럼 물을 억지로 많이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소변의 양을 좀 억제하는 약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약을 통한 이제 해결을 좀 많이 하려고 하죠. 지구에서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걸 가져가면 그 약이 듣긴 들을까요? 사실 약 자체는 뭐 중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 체액 속에 그 약 성분이 녹아들고 내 혈관을 따라서 골고루 퍼지고 결국에 내 혈액이 퍼지는 건 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심장의 펌프가 열심히 밀어내고 있는 거라서 네. 사실은 약을 먹으면 약효는 비슷하게 발현은 됩니다. 뭐 질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당장 느낄 수 있는 좀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학드림님의 5위는 뭘까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 체액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지구에서는 이제 그 우주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퍼져버리니까 이 뇌압도 높아져요. 뇌압이 높아지면서 안구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네. 신경이 굉장히 붓는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해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 그 질환 이름도 어려워. 우주 비행 관련 신경 안구 증후군인데요. 질환 이름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말고는 딱히 아픈 증상이 없어요. 지구에서는 우리가 뇌압이 높아지면 네. 막 토를 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이 우주 공간에서 높아진 뇌압은 잘 안 보이는 거 말고는 특별히 질환이 없어서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일정한 질환은 맞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5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신경이 압박된다는 것 때문에 또 벌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들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네. 우주인들이 가끔 유령을 봤다는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뭔가 번쩍하는 섬광이 네. 보였다. 아무런 뭐 태양 폭발이라거나 이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뭔가 자꾸 눈에 번쩍번쩍하는 비문증 같이 뭔가 자꾸 헛것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진들이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마 그런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을 짓눌러서 생기는 일종의 착각이 아닐까. 지금까지 이제 5위 들어본 걸로는 뭐 요 정도는 살짝 감내할 수 있겠다 네, 싶은데 요건 좀 갈만하죠. 아직 요 정도는 버틸 만한데요. 교수님의 4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4위는 우주 방사선의 위험성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주 공간에 가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이 계속 내뿜고 있는 태양풍 입자들, 또 저 멀리 은하계에서 날아오고 있는 수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인데 그나마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 지구의 자기장이 그걸 다 막아주고 지면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지켜주는 선크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제가 되게 그 SF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성 같은 데 이제 미래에 기지를 지었어요. 네. 근데 기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투명하고 아주 멋진 유리 크리스털 수정궁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지은 거는 나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선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주인들이 어쨌든 그 정거장 밖에서도 좀 활동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방사선 영향을 받은 뭐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주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근무 시간도 제어하고 또 근무하는 시간대도 엄청 엄격하게 컨트롤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또 제가 좀 SF를 좀 비판을 해보자면 또 가끔 그 막 태양풍 잘못 맞아가지고 막 초능력자 되고 이런 네. 영화들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애초에 그 시간대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말 안 들은 네. 거네요. 태양풍이 터질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꾸역꾸역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다행히도 실제 우주인들이 그런 우주 방사선으로 큰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방사선부터 살짝 벌써 심란해지는 것 같은데. 방사선 네. 세네요. 4위 뭐로 정하셨어요? 저는 그 평형 감각의 어떤 이상을 꼽긴 했는데요. 이게 그 1994년에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에 아마 임신한 쥐 한 10마리 정도를 태워서 네. 이제 우주 유영을 시킨 다음에 지구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에서 이 쥐들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 쥐들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런 평평한 바닥에서는 몸을 뒤집어 놨더니 잘 일어났어요. 네. 근데 물에다가 이 새끼 쥐들을 놓으니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잘 못 일어난다거나 균형을 잘 못 잡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네. 이제 새끼 쥐들이 그렇게 해서 균형 감각이 잘 발달이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신경이 가소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주 먼 거리를 이제 유영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임신을 하는 임산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태아에게서 어떤 벌어지는 신경 형성 같은 게 중력에 의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신경 형성 과정이 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더 SF적인 상상력을 갖다 붙인 거죠. 바로 그럼 교수님의 3위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그 평형 감각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내 몸을 지지하는 근육과 뼈가 게을러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런 비슷한 질환으로 앓게 되는 이제 병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실제로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또 생쥐를 데리고 가서 생쥐가 우주 정거장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무중력 공간에 이제 머물 때 뼈가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본 거예요. 정말 그 골다공증에 걸린 생쥐만큼 뼈가 거의 텅 비어 있다. 뼈 골밀도가 완전 다 듬성듬성 네.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3위로는 이제 무중력 환경에서 이제 골밀도 관련된 얘기 해주셨고요. 과학드림님의 3위도 근데 진짜 신기해요. 똑같아요. 저도. 완전 똑같아요? 그 골다공증이라고 어. 뼈가 굉장히 약해지는 현상인데 네. 좀 더 덧붙이면은 그 아까 소변이 많이 배출된다고 네. 했잖아요. 우주에서는. 근데 이 뼈가 약해지면서 나온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콩팥에서 이것들을 걸러내 주게 되는데 칼슘이 이제 콩팥을 통해서 걸러지는 과정에 여기서 그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네. 그 관을 막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영화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영화긴 한데 더 익스펜스라는 SF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중력이 약한 곳에서 태어난 인종을 벨터족이라고 불러요. 그 벨터족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 자체가 고문인 거예요. 아마도 이제 뼈도 약해지고 뭐 근육도 약해져서 지구 중력 안에서 뭔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고문처럼 이제 나오는 장면이 그 영화의 묘사가 되거든요. 골다공증 네. 아니면 근손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아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저 역시 3위를 이제 뼈의 밀도가 빠르게 감소되는 그 골다공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지구에서 화성까지 제일 빨리 가도 한 7개월은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그쵸, 오래 걸리죠. 네. 그러면 그 7개월 동안 어쨌든 거의 무중력 상태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꾸준한 운동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이미 내 신체는 약해졌겠죠. 네. 그러면 화성은 물론 지구에 비해서 표면의 중력이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무중력은 아니죠. 중력은 그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선발대가 딱 화성에 이제 착륙을 해서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 다 쓰러질 겁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게 뼈가 약해지면 어쨌든 칼슘이 배출되니까 뼈가 가벼워지니까 무게가 줄어들 거잖아요. 네. 몸무게가. 근데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체중을 항상 측정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실험을 할 때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측정을 어떻게 어떻게 되지 이게?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중력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집에 있는 체중계 들고 가봤자 내가 거기 올라가면 0kg일 거예요. 네. 너무 맞아. 꿈만 같은 기분만 좋고. 되게 귀여운 장치가 있습니다. 약간 스카이콩콩 같은 장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위에 내가 몸을 수그려서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제 입력한 값으로 내 몸을 그만한 힘으로 밀어요. 그러면 내 밀어서. 몸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공식.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를 씁니다. 네. 그러면 내 몸을 얼마나 센 힘으로 밀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센서로 가속도를 재면 돼요. 그러면 그 힘이랑 가속도 나눠주면 내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을 재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내 체중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 이미 다 방법이 그러니까. 있긴 있었네요. 그럼 이 가벼우면은 빠르게 콩콩콩콩 하고 그럴 수도 무거우면 있겠죠. 출렁출렁 네. 이럴 수 네, 있겠다. 딱 눈으로 누가 살쪘는지가 아. 보이겠죠. 가리고 있어도 재밌겠다. 다 들키겠네요. 네. 그렇게 네,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3위까지 일단 들어봤고요. 이제 벌써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2위 어떤 질병? 이제 질병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장기간에 고립된 우주 환경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정신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주인들을 그동안 훈련시켰던 나사나 여러 기관들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isolated, confined, extreme한 환경이다. 줄여서 아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립감과 우울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서는 제한된 인원이 함께 살아가게 되고 내가 만약에 같이 한 6명이 살고 있는데 이 동료랑 싸웠어요. 의가 상한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 수도 없고 그쵸. 누가 근데 나갈 진짜 수도 없고. 최악이다. 그러니까요. 떨어질 수도 없고 네. 나만의 공간도 딱히 없고 계속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 정신 스트레스가 꽤 위험한 수준까지 갔던 사례가 없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스카이랩이라고 우주정거장을 운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우주인들이 거의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지상 관제실에서 우리 지금 이미 일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자꾸 무리하게 업무 강도를 자꾸 높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네 그럴 거면 그냥 교신 끊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지구 뒤편으로 들어갔을 때 교신을 강수를 뒀네. 끊어버렸어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정말 어르고 달래서 이제 다시 교신도 네. 주고받고 해서 이제 잘 어떻게 완만하게 해결했던 되게 유명한 일명 좀 우주 파업이라고 일컬어진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가 보다. 네. 더 그죠? 사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불규칙한 수면 패턴 때문일 거예요. 우주 정거장만 예로 들면 네. 거기는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 주변을 돌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일출과 일몰을 16번을 봅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는 해 뜨면 깨어나고 해 저물면 졸립고 이게 가능한데 우주 공간에서는 그 패턴을 유지하려면 해가 떠 있든 저물든 상관없이 인공적으로 잠을 자고 인공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완전 깨지겠네요. 저 같아도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을 거. MBTI도 좀 다양하게 가야겠네요. 나사에서 MBTI 항목을 추가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정신 건강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학드림님의 2위는 뭔가요? 저는 2위는 그냥 미생물의 위험성을 꼽기는 했거든요. 미생물. 그러니까 일부 미생물 중에 2016년도 아마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곰팡이 중에 하나인데요. 네. 푸사리움 옥시스푸름이라는 곰팡이를 이제 우주 정거장에 데리고 가서 이제 배양을 시킨 거예요. 배양을 시켜서 지구로 이제 가져왔죠. 네. 지구에 원래 살던 그 곰팡이 같은 종이랑 유전적 차이를 비교했더니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재밌었던 거는 요 두 곰팡이를 똑같이 꼬마 선충에 감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주에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녀석이 네. 꼬마 선충을 감염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아. 기존의 인간의 몸에 딸려있던 세균의 어떤 네. 변이, 그런 미생물의 변이로 인한 이제 위험성. 아, 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기 네.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재밌었던 연구는 그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보면 좀 변화가 있거든요. 쌍둥이 형제 아, 우주 네. 비행사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구에만 생활하는 형제가 있고 우주인이었던 맞죠? 네, 스콧 켈리라는 아 맞아요. 그쵸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형제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봤더니 네. 우주에 살던 그 형제가 장내 미생물군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 왜 그러지 해서 봤더니 우주에서는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오히려 더 해가지고. 규칙적인 식단 관리 때문에 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게 변화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했거든요. 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그 우주 가면 지금 우주인들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지구에서 먹는 즉석 식품들 있잖아요. 네. 뭐 햇반 네. 아니면 스팸 이런 즉석 식품은 딱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즉석 식품하고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근데 우주에 이제는 수개월 막 1년 가까이 체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인들의 복지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문화도 다양해지고 네. 사실 그 우주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만들어진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 식품 공학 기술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레토르트 식품 같은 네. 것도 사실은 우주 공간의 제한된 조건에서 어떻게 음식을 데워 먹고 따뜻하게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고 또 동결 건조 같은 것도 우주인들을 이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파생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술이기도 하고 그 음식물마다 붙어 있는 해썹 마크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개념도 사실 나사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전혀 그 몰랐어요. 우주인들의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 막 이제 뭐 위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에 분비물이 흩날리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걸 겪으면서 나사가 체계적으로 우주인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어떤 위생 기준을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서 해썹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구나. 잠시 우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대망의 1위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우주 여행이 상용화된다면 좀 가장 걱정되는 질병 1위 뭐로 꼽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우주에서 다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내가 잘못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거나 뭐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하는 좀 그런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그냥 피 쓱 닦고 이렇게 꼬매고 조치를 하면 되지만 우주에서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좀 거칠게 말하면 혈액과 여러 체액을 담고 있는 액체 주머니예요. 근데 내 몸이 만약에 어딘가 갈라져서 그 체액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주 공간에선 중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둥둥 떠다니고 달라붙어 있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닦고 싶어도 닦을 수도 없을 거고요. 제대로 수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수술하기 전에 뭘 하죠? 일단 몸에 묻어있는 피부터 닦아요. 그렇죠. 그걸 닦아야 내 상처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이거를 유의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치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조금 미래의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에 하고 있는 시도들 중에 하나가 우주 공간에서 인공 장기를 프린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 공간에선 당연히 장기를 수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큰 수술을 하기도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마치 3D 프린팅 하듯이 뭐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어떤 생체 재료를 사용해서 인공 장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해서 누리호 중형 위성 안에도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인공 심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테스트하는 실험 도구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실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나씩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셈이겠네요. 과학드림님이 꼽으신 1위는요? 저는 근데 약간 너무 비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조금 SF적인 상상력을 좀 더했어요. 그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무슨 논문이 발표가 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합성 생물학,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학 이성질체를 활용하는 생물을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왼손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거를 거울에 비춰보면 사실은 오른손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포개질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은데 이 구조와 모양이 완전히 겨우상 대칭을 이루는. 재밌는 거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L형 아미노산만 이용해요.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주 공간으로 나갔을 때 미지의 어떤 미생물이 그 L형이 아니라 D형, 그러니까 L형과 D형으로 나뉘거든요. D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물한테 우리가 오염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지구상에서 생명의 기작이랑은 전혀 다른 미생물이 우리를 감염시켰을 때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력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낮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드는 게 실제로 우리가 성간, 가스, 구름 같은 거를 관측을 해보면 지구상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던 분자들의 이성질체가 실제로 검출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는 화학 분자들의 결합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에 완전 대칭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미스터리한 거예요. 왜 하필 지구 생명체는 그 한쪽으로만 선택을 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에서 우주 여행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질병이 가능할지 5위부터 1위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걱정만 했잖아요. 반대로 좀 이제 희망을 긍정 회로를 돌려본다면 오히려 우주에 가서 우리 건강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스콧 켈리 실험에서 흔히 거론되는 되게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죠. 사람의 노화를 대변하는 텔로미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어가게 되는데 우주에 있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좀 길어졌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주에 오래 살면 노화가 조금 덜 해지나? 안티에이징에 약간 도움이 되나? 괜찮은데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확실한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색체를 다 뽑아내서 검사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우연히 그 염색체에서 그런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지구에 돌아왔더니 그 효과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에서 잠깐 누렸던 그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이제 지구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거기서. 아니 근데 또 이게 텔로미어가 너무 길어지면 네. 사실 암세포가 텔로미어가 되게 견고하고 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티에이징이긴 한데 네. 이게 암세포로도 변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